네, 260쪽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단원입니다. 1961년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년에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불과 1년 정도가 지나서 61년 5월 16일 이 4.19 혁명의 성과를 어떻게 보면 과거로 되돌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5.16 군사정변인데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사건을 스스로 혁명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정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은 쿠데타, 불법으로 권력을 침탈한 사건에 해당되고요. 이 5.16 군사정변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 군사정부는 이제 군인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시기와 의미 전부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를 우리가 헌정이라고 하는데 이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군인들의 무력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정치가 어지럽혀졌다,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4.19 혁명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눌렸죠. 그래서 군정이 실시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름도 이상한데요. 국가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우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미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는데 정부도 있는데 이런 정부들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 이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기구도 설치하는데 중앙정보부는 61년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기구이지만 실제로는 박정희의 정권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의 원형이기도 해요. 이때 이미 설치를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년 정도의 임시 정치 기간을 거친 다음 박정희는 제대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없던 당이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창당했다라고 기억하셔야 하고 출마를 했는데 박정희가 어떤 우리나라의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정희가 군인들에게 약속했던 처우 개선 등등을 이유로 군대에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대통령의 합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 기억하실 게 정변이 일어난 건 1951년인데 박정희가 2년 정도 임시로 통치를 해보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구나 해서 1961년입니다. 죄송하네요. 1961년에 쿠데타 일으켰고 그리고 1963년에 정식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대통령이 된 후 가장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자금이에요. 돈이죠, 돈. 왜냐면 돈이 있어야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6.25 때 한국을 도와줬었던 미국의 요구 이런 압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일파 처벌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재 반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게 우리가 구류개교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느꼈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시위를 전개하면서 우리 일본에 적합한 이제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내용의 시위를 이제 64년 3월 26일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굉장히 비슷하죠.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비상계엄 조치를 선포한 다음 군대로 시위를 억압하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개발 자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이런 협정에 서명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한일협정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외교를 다시 시작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가 정상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자, 이게 이제 65년이고요.
그리고 그 직전 64년부터 74년에 걸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9년 동안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의 군인들이 파견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파병이라고 하는데 당시 미국에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 자체가 전쟁의 명분을 찾지 못해서 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는가 하는 이제 반론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인을 베트남 전쟁에 보내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냥은 박정희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뭘 약속하냐면 한국군 현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고 그리고 제공해주고 경제적인 것을 미군이 해결해준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내세웠죠. 그리고 비제 형태로 이제 차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어떤가요? 이 경제에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국군 전력이 증강했고요. 한국 청년들이 이제 피와 바꾼 거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군인들도 갔지만 기업인들도 진출을 했고 상인들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뭔가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건설한다던가 새로운 물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 출입할 수 있는 회사 또는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은 평소라면 10년, 20년 정도 걸릴 그런 경제 성장이 빠른 시간에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베트남 특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문제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민간인들도 많이 총을 맞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갔었던 한국 남자들, 한국 군인들이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혼혈 자식을 출산을 하게 되면서 라이따이한이라고 지칭하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혼혈 자녀들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혼혈 자녀가 발생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국적이 주어지거나 이들에 대한 처우가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정부는 그리고 이제 모른 척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만으로도 박정희 정부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내세워서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승만과 비슷한 길을 걸어요.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헌법에 우리가 4.19가 지나고 나서 헌법을 제자리로 돌리면서 3선을 제한하는 규정이 다시 헌법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거를 가능하게끔 헌법을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그런 구절이 이제 또 보이죠.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없앱니다. 상당히 사후입 개헌하고 비슷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공산주의 반대로 몰아가면서 반공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반공 상황을 강화하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헌법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3선 연임, 3선 연임이 무슨 뜻이에요? 세 번째 연속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7대 대통령 선거인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게끔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반공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김대중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 야당 후보죠.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고 나서 박정희는 더욱더 독재를 강화하게 되죠.
교과서 이 261페이지에 있는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동백림은 동베를린을 한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사건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삼선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 예술인들을 잡아서 고문 수사를 하는 등 굉장히 언론 탄압을 많이 했고요.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이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일환이죠. 자,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영상 보면서 함께 설명드릴게요.